안녕하십니까. 에듀안가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 기계기능사 2013년 4월 14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재조사 시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조사자는 주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 돼 있는데, 주관적이라는 거는 뜻이 뭐예요? 검사자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내가 봤을 때 위험해 보인다, 자신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재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 검사가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규정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조사자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맞겠죠. 나머지 맞는 거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일러의 부식 원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온수에 불순물이 포함될 때 당연히 부식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에 부적당한 급수 처리 시, 급수 처리가 불량해도 부식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 3번에 더러운 물 사용 시 당연히 부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증기 발생 용량이 적을 때 돼 있는데, 증기 발생 용량이란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가 있고 여기에 노통이 있고 버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버너에서 불을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증발해서 여기에 이제 증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증기를 이제 보내주게 되면은 증기 난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증기 발생량이 적을 때, 자, 증기의 발생량이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보일러의 용량이 좀 작구나,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증기 발생량이 많다 그러면 이 보일러의 용량은 큰 보일러구나. 그래서 이건 뭡니까? 보일러의 용량을 나타내는 값이지 부식과는 전혀 무관하다. 부식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증기 발생량은 보일러의 용량입니다. 4번이 틀렸겠죠. 부식 원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4번. 자, 그다음 3번에 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화상 입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흐르는 물에다가 그 화기를 빼야 되죠. 흐르는 물에다가 이 피부를 적셔가지고 화기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에 냉수를 이용하여 화상 부의 화기를 빼도록 한다. 요거 맞겠죠. 그다음 2번에 물집이 생겼으면 터뜨리지 않고 그냥 둔다. 이건 왜요? 터뜨리게 되면은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집이 잡히면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에 기계유나 변압기유를 바른다 돼 있는데, 기계유나 변압기유 뭐예요? 기름이잖아, 기름. 그럼 화기에다가 내가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다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왜? 기름이 단열시켜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겠네요. 기계유나 변압기유는 바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일반 연고 있잖아요. 일반 연고도 바르시면 안 좋아요. 화기가 안 빠져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걸 바르냐? 그 화상용 연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르셔야 돼요. 화상용 연고는 이제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 4번 같은 경우는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다음 상처를 보호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고, 그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전기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전기용접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감전사고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눈 및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 것. 왜? 우리 보통 전기용접 할 때 앞에 안전보호구 맨 쓴단 말이에요. 차광 안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맨을 쓰고 작업을 하셔야 돼. 왜?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은 스파크를 튀기는 순간 엄청난 양의 적외선이 발생되는데, 그 적외선이 피부에 바로 닿아버리면 우리 화상이 뭐야, 화상.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 내려쬐면 어떻게 돼요? 이 막 다 벗겨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 역시도 눈 안에 각막에 있는 피부가 벗겨져요, 화상을 입어서. 그게 뭐예요? 흔히 현장에서 얘기하는 아다리란 말이야. 지금 눈도 못 뜨고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및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 것, 보고 입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2번에 우천 시 옥외 작업을 하지 말 것. 이거 왜?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럼 3번에 용접이 끝나고 슬래그 제거 작업 시 보안경과 장갑은 벗고 작업할 것 돼 있는데, 뭐예요? 벗고 하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착용하고 해야지. 4번은 3번이 틀렸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문제네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홀더가 가열되면 자연적으로 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요것도 맞고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5번 문제. 연삭 작업 시 주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숫돌은 장착하기 전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2번에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이것도 맞죠. 왜? 눈에 쇳가루가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럼 3번에 숫돌은 작업 개시 전 1분 이상 숫돌 교환 후 3분 이상 시운전을 한다. 요것도 맞겠고요. 그럼 4번에 소형 숫돌은 측압이 강하므로 측면을 사용하여 연삭한다 되어 있는데, 소형 숫돌을 비롯해서 뭐 웬만한 연삭 숫돌은 다 똑같습니다. 측면이 약해요. 그래서 어디? 정면으로 가공을 하셔야 돼요. 그 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 근데 1번에 보시면 사업장 생산 활동을 위한 노무 배치 및 관리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우리 현장에 뭐 생산직을 배치할 거냐, 아니면은 뭐 관리직을 배치할 거냐, 혹은 뭐 팀장을 배치할 거냐, 일반 사원을 배치할 거냐,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사업주가 하죠. 대표가 한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야, 니 저기 가서 일해, 니 여기 가서 일해. 그리고 뭐 사업자나 아니면 현장 관리자들이 이런 거를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관계가 없겠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뭐예요? 안전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2번에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순회점검하다가 안전상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저 위험하니까 뭐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3번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한다. 이거 당연히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속할 거고. 그 다음 4번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이것도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겠죠. 관계없는 것은 6번은 1번이 되겠다. 자, 다음 7번. 전동공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는 당연히 접지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8번에 줄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줄 손잡이가 빠졌을 때에는 조심하여 끼운다. 그렇죠. 줄 손잡이 끼워가지고 작업해야 되죠. 그 다음 2번에 줄의 칩은 브러쉬로 제거한다. 요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에 줄 작업 시 공작물의 높이는 작업자의 어깨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줄 작업하면은, 자, 요게 예를 들어 줄이다, 원줄이다 치면은 보통 어디서 해요? 가슴 밑에 높이에서 하거든요. 근데 짐은 어때? 어깨 높이에서 한다. 이 높이에서 한대요. 엄청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고 쇳가루가 날라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요 3번이 되겠죠. 줄 작업의 높이는 보통 가슴 아래쪽에 명치 쪽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8번에 틀린 것은 3번 어깨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고 보통 가슴 아래쪽에서 가슴 아래쪽 높이에서 한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뭐 줄은 경도가 높고 치성이 커서 잘 부러짐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럼 9번 문제. 산소 용접 토치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산소 용접 토치 뭡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용접을 하는 장치죠. 그럼 1번에 보시면 용접 팁을 흙바닥에 놓아서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고. 2번에 작업 목적에 따라 팁을 선정한다. 예, 팁의 그 구멍의 크기, 뭐 인치수, 미리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작업에 알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에 토치는 기름으로 닦아 보관해 둔다 돼 있는데, 토치는 뭐라고 했어요? 불을 붙이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름칠해도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불을 탁 붙일 때 잘못하면 뻥, 그죠?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번은 3번이 틀렸겠죠. 토치는 기름으로 닦아 보관해 두는 게 아니고 그냥 건조한 면으로 닦아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뭐 점화 전에 토치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요거는 뭐 맡기고.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신규 검사에 합격된 냉동용 특정 설비의 각인 사항과 그 기호의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1번의 용기의 질량. 얘는 W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내용적. 자, 내용적은 V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3번에 최고 사용 압력.
요 녀석은 FP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내압 시험 압력. 자, 요 녀석은 TP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약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용기의 질량이죠, 질량. 질량 영어로 뭐예요? weight. 자, 요 weight에 W를 딴 거죠. 그 다음에 내용적. 내용적 뭐예요? 용적이 뭐야? 용적. 최적이잖아. 최적을 나타내는 건 뭡니까? 부피, 볼륨. 볼륨으로 나타내죠. 여기에 이제 V의 약자를 뗀 거죠. 그 다음, 최고 사용 압력은 뭐예요? 풀. 최고 사용 압력이니까, 압력이니까 프레셔겠죠. 그죠? 그래서 FP를 딴 거겠죠. 풀 프레셔. 그 다음, 내압 시험 압력 돼 있는데, 자, 내압 시험 압력은 뭐냐면은, 시험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뭐야? 테스트 압력. 테스트 프레셔. 여기에 TP를 딴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번에서 맞는 것은 4번밖에 없죠. TP, 내압 시험 압력, 테스트 프레셔. 그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11번. 방진 마스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당한 것은, 자, 1번에 안면의 밀착성이 좋아야 된다. 1번이 맞겠죠. 방진 마스크 뭐예요? 먼지가 많은 곳에 착용하는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면에 밀착성이 좋아야지 먼지가 흡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고,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에 여과 효율은 불량해야 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여과 효율은 좋아야지. 그 다음 3번에 흡기 배기 저항이 커야 된다. 흡기 배기 저항이 크다는 거는, 흡기 배기 뭐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 거예요. 이 저항이 크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는 거야. 공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흡기 배기 저항은 작아야 되고, 그 다음 4번에 시야는 가능한 한 넓어야 되죠. 그래서 11번에 맞는 거는 1번. 자, 다음 12번. 물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소화제로 물을 사용했다. 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막 붙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물을 팍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증발하죠. 화기에 닿아서 증발하잖아요. 그럼 증발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열을 뺏는단 말이야.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서, 이게 뭐야? 증발 잠열. 즉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하점보다 온도를 낮춰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즉 냉각소화 되는 거예요. 냉각소화. 자, 그래서 소화제로 물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물을 화재면에 뿌려버리면 증발 잠열에 의해서 그 주변의 온도를 확 낮춰버리죠. 그러면 인하점보다 낮아버리면 불꽃이 꺼진단 말이야. 그런 원리로 소화를 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는. 자, 그렇다면 물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얼마예요? 539kcal/kg. 물이 1kg 증발할 때 539kcal의 열량을 흡수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증기가 돼가지고. 고로 이제 냉각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답은 3번이죠. 기화잠열. 왜? 증발 잠열이나 기화 잠열이나 같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물을 소화제로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3번 기화 잠열이 크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시험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진공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어컨을 예로 들게요. 우리가 에어컨을 초기에 설치를 했어요.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럼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실내기, 실외기를 배치하고, 그 실내기와 실외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관으로 연결하고 끝이 아니야. 배관으로 연결하고 뭐 플레어, 볼트너트 조이고 용접 다 했어요. 이제 다 연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배관 안에는, 배관이 이제 설치하고 나서
배관이 만약에 새면 안 되잖아요. 냉매를 넣었는데 줄줄줄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누설 테스트를 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압 테스트. 가압 시험이라고 적을까요? 자, 가압 시험을 합니다. 그럼 가압 시험은 어떤 가스로 하느냐? 절대로 공기로 하진 않아요. 공기로 하면은 공기 중에 수분이 그 동파이프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하느냐? N2, 질소로 합니다. 질소. 질소로 우선은 가압 시험을 하고, 가압 시험 했을 때 이제 누설 부분이 없다. 이제 그러면 괜찮구나. 어디 새는 곳이 없구나. 요게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가압 시험 이후에 진공 작업을 해요. 자, 진공 작업은 왜 합니까? 그 냉동기 중에 공기가 함유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 수분에 의해서 동이 침식하고 그로 인해 동부착 현상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냉동기가 파손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기를 완전히 빼주기 위해서 진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된 목표는. 근데 진공 작업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기를 제거하는 거죠. 즉 공기에 있는 H2O 때문에 수분 때문에 공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가장 주된 그 목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배관 내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이물질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가압 시험 때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누설도 확인이 돼요. 누설 확인까지. 그래서 진공 작업의 목표는 뭐예요? 공기도 제거하고 장치 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설치할 때 실수로 장치 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물질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누설도 재확인할 수 있다. 요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초기에 설치하게 되면은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가압 시험을 하고, 가압 시험에서 누설 개소가 없다. 그러면 진공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진공 작업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제 냉매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냉매 중에 그 냉동기 안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13번 다시 넘어가가지고 진공시험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장치의 누설 여부 확인, 맞죠? 누설 여부 확인. 그 다음 장치 내 이물질이나 수분을 제거한다. 이물질이나 수분을 제거한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냉매를 충전하기 전에 불응축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공기를 빼준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장치 내 냉매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이거는 뭐 온도 센서가 할 일이겠죠. 진공시험하고는 어때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4번. 고온, 액체, 산, 알칼리, 화학약품 등의 취급 작업을 할 때 필요 없는 개인 보호 장구는 해가지고, 자, 고온의 액체, 산, 알칼리, 화학약품이래요. 그럼 요런 안 좋은 약품들을 취급할 때 필요 없는 보호구는 어떤 거냐? 자, 1번에 일단은 모자, 2번에 토시, 3번에 장갑, 4번에 기막에 돼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필요 없는 건 뭐겠어요? 4번 기막이겠죠. 기막은 뭐예요? 약품을 취급할 때가 아니고 소음이 발생할 때 끼는 거, 길을 막아주는 거, 그게 기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기막에가 제일 필요 없겠다. 자, 다음 15번. 보일러 사고 원인 중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취급은 뭐예요? 운전 중이죠. 운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의 저수위, 운전상의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을 때 저수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에 압력 초과 역시 그 감시자가 제대로 감시 못하면은 압력 초과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도 뭐 취급상의 원인이 될 거고. 근데 3번의 구조불량은 뭐예요? 구조불량이라는 거는 초기 설치 단계에서 설치를 잘못했을 때 그거를 구조불량이라 하는 거잖아요. 설치가 잘못된 상태. 그렇다면 이거는 취급이 아니고 뭐예요? 제작상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3번 구조불량. 그 다음 4번의 역화 같은 경우도 운전자가 보일러에 프리퍼지라든가 포스트퍼지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기 때문에 취급상의 원인에 들어가요. 자, 그럼 15번은 3번. 자, 16번. 10만 킬로칼로리의 열로 0도씨의 얼음을 약 몇 킬로그램을 용해시킬 수 있는가? 자, 그럼 이게 뭡니까? 0도씨 얼음을 물로 바꾸는 거죠. 용해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0도씨 얼음을 어떻게? 용해시켜서, 녹여서 0도씨 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바뀌었다. 이거 무슨 상태? 잠열이죠. 왜? 상태 변화,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했기 때문에 잠열이란 말이야. 얘는 잠열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야? 얼음이 물로 변했기 때문에 무슨 잠열? 아, 녹았으니까 융의 잠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융의 잠열. 그렇다면 융의 잠열은 얼마였다? 80kcal/kg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랑 같아요?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융의 잠열이나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의 응고 잠열이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80kcal/k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얘는 잠열이니까 우리가 잠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QL은 GR로 나타냈었고, Q라는 거는 열량이고 G라는 거는 수량 또는 뭐 냉매량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는 뭐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뭐였다? 잠열. 이거는 무슨 잠열이냐? 뭐 상황에 따라서 융의 잠열이 될 수도 있고 응고 잠열이 될 수도 있고 증발 잠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잠열의 종류는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뭐다? 융의 잠열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자, 열량은 우리가 단위로 쓰면 kcal/h였고요. 수량이 kg/h였고, 그 다음에 잠열은 뭐예요? kcal/k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가지고 kcal/h라고 우리가 열량을 구했었는데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만 kcal의 열로 하니까, 자, Q는 10만 kcal가 되겠고, 자, G를 구해라. G가 몇 kg이냐? 자, 몇 kg이냐? 요거니까 곱하기 잠열이 얼마? 80kcal/kg이죠. 80kcal/kg이다.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시간에 대한 그 예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hour는 그냥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자, G를 구하려면 바꿔보면은 G는 이항하면 80이 내려가죠. 80kcal/kg이 내려갈 거고, 분의 10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10만 kcal가 올라가겠다. 그럼 단위 환산하면 되죠. kcal 사라져서 뭐가 남아요? kg이 남는구나.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요 녀석이 1250kg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1250kg.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합성장은 얼마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우선은 요 회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직렬저항과 병렬저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직렬저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로에서의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상태겠죠. 그래서 얘가 뭐 A, 얘가 B라고 했을 때 직렬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직렬저항 간단해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A 플러스 B가 합성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1이었고 B의 값이 2다 라고 하면은 A가 1이고 B가 2니까 결국 요 회로의 합성저항은 3ohm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성저항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요 전체 저항을 합성저항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고, 병렬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병렬은 어떻게 되냐면, 병렬 저항일 경우, 병렬 저항은 회로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병렬 상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얘가 A, 얘가 B라고 한다면 병렬 저항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분의 1로 구하게 돼요. 합성 저항을.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회로로 와서 한번 구해 본다면, 잘 보세요. 직렬일 경우에는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요. 병렬일 경우에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1 또는 뭐 더 있으면 더 쭉쭉쭉쭉 연결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여기에 저항 하나만 있는 거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요거를 B라고 하고요. 요 녀석은 저항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요걸 C라고 합시다. 각각의 구간을 보자면 얘들은 뭐예요? 결국은 얘들끼리는 직렬이야.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요 회로는. 자, 그러면 각각의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때 A의 값은 뭐예요? 그냥 R이야. R 혼자 있잖아. R 더하기 B는 뭡니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는요. 3개가 병렬이니까 더하기 요겁니다.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것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대로 올 테니까. 자, 요거 통분하게 되면은 R분의 2가 되는 거죠. 왜? 분모는 같은 값이니까 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얘 따지고 보면 번분수잖아. 번분수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상세하게 적어 드릴까요? R분의 2 분의 1이죠. 근데 얘는 분의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요거 두 개 곱해서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즉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R분의 2분의 1이라는 건 역수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 플러스 R분의 2 역수치하면 2분의 R이잖아. 이렇게 역수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번분수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얘 두 개일 때는 2분의 R이니까 세 개일 때는 아하 3분의 R이 되겠구나. 간단하죠? 자, 그리고 계속 정리합니다.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 R이라는 거는 1분의 R이고 더하기 2분의 R 더하기 3분의 R이니까 이제 이거 밑에 거 통분해야지. 통분하게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6이잖아. 6분의 얘가 6 되려면은 6R 얘가 6 되려면은 3R이죠. 2 곱하기 3 그래서 3R 더하기 얘가 6 되려면은 3 곱하기 2니까 2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요로 가지고 옵니다. 는 6분의 6 더하기 3 9 더하기 2는 11 11R이 되니까 정리하게 되면 6분의 11R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문제. 공비혼합냉매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공비혼합냉매는 어떻게? 500번대 R 500번대 냉매가 전부 공비혼합냉매라고 했죠. 그래서 뭐 R500 그리고 뭐 R501, R502는 뭐야? 전부 공비혼합냉매인데 아닌 것은 4번. R152A라는 거는 공비혼합냉매가 아니죠. 그 18번의 답은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 19번. 냉동 사이클의 변화에서 증발온도가 일정할 때 응축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영향으로 맞는 것은, 자, 몰레르 선도를 그려보면 돼요. 몰레르 선도 딱 그려가지고, 자, 지금 증발온도가 일정한데 응축온도가 상승됐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초기의 압축비보다 응축 압력이 올라갔을 때의 압축비가 어떻게 돼요? 압축비 P는 얘가 증가한 거지. 압축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토출가스의 온도도 올라갈 거고, 그럼 압축기의 온도도 올라가죠. 그러면 압축기 안에 있는 오일이 열화탄화해서 그 탄 찌끄러기들이 어떻게 피스톤 그 틈새에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순환하고 있는 배관을 코팅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 효과가 떨어지고 잘못하면 압축기가 고장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엄청난 악영향인 거죠, 지금. 그래서 19번에 다시 보시면 냉동 사이클의 변화에서 증발 온도가 일정할 때 응축 온도가 상승할 경우 영향으로 맞는 거, 악영향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적 개수가 증가한다 아니고, 그러니까 2번에 압축 일량은 증가했죠. 압축비가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 3번에 토출가스 온도는 증가하겠죠. 왜? 압축비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플래시가스 발생량이 증가한다. 요게 악영향이죠. 플래시가스 양이 증가해가지고 냉동 사이클의 그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9번의 답은 4번이 되고, 자, 20번. 온도가 일정할 때 가스 압력과 최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요거 보일샤레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샤레 법칙은 공식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T분의 PV는 T분의 PV와 같다. 그래서 T1, P1, V1은 T2, P2, V2와 같다라고 적어 두시고요. 자, 지금 20번 문제에서는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T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1, V1은 P2, V2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가스 압력은 최적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가스의 압력은
최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P1 빼고 넘겨버리면 돼요. P1은 V가 내려가니까 V1분의 P2 V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관계는 뭡니까?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21번. 몰리에르 선도에서 등온선과 등압선이 서로 평행한 구역은 어딘가? 자, 1번에 액체구역, 2번에 습증기구역, 3번에 건증기구역, 4번에 평행인 구역은 없다 돼 있는데 뭐 모르면 그려보면 되죠. 자, 몰리에르 선도 그려보면 됩니다. H 선도 해가지고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꼭지점이 인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굽은 선이 뭐다? 검포화 증기선이고, 그 다음 왼쪽으로 굽은 선이 포화액선. 그럼 요 포화액선을 지나가면은 뭐예요? 관행각 액구역. 자, 관행각 액구역이 되고, 검포화 증기선을 지나가 버리면 과열 증기구역이 되죠. 그 다음 가운데는 뭐예요? 액과 증기가 섞여 있으니까 습증기구역.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몰리에르 선도에서 등온선과 등압선이 서로 평행한 구역 돼 있죠. 그럼 일단 등압력선은 뭐예요? 요 압력이 이렇게 가면은 뭐다? 등압력선이죠. 요 P가 일정하다. 그래서 P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 그럼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등온선은 어떻게 표시되냐? 등온선은 우선 관행각 구역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수직으로 내려오고 습증기 구역에서 평형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 과열증기 구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뚝 떨어져요. 요게 뭐예요? 등온선. T가 일정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등온선과 등압선이 서로 평행한 구역은 어디입니까? 여기네. 여기. 어디야? 습증기 구역이구나.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2번.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축기 흡입가스의 상태를 검포화 증기로 할 때 증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요것도 그대로 그려보시면 되죠. 자, 몰리에르 선도 딱 그려가지고 조건 그대로 그려보시면 돼요. 자,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자, 요 응축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압축기의 흡입 상태를 검포화 증기로 할 때,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 검포화 증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포화 증기 상태로 할 때 증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얘가 pH 선도죠. 자, 요 상태에서 증발 온도를 상승시킨다. 증발 온도 요거죠. 요거를 상승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서 검포화 증기선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 요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냉동선도보다, 냉동선도 요게 압축비가 커요. 기존에 있던 게. 압축비는 좀 줄었어. 압축비는 좀 줄었죠. 근데 냉동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여기서 여기까지였는데 우리가 그 증발 온도를 올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야. 그럼 이만큼의 냉동 효과가 증가한 거죠. 즉 증발 온도가 올라가니까 압축기의 일량은 줄었고 냉동 효과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했으니까 1번에 압축비는 줄어든다 했죠. 감소. 그 다음에 2번에 냉동 효과는 증가가 되겠고, 그럼 3번에 성적 개수가 상승한다. 성적 개수 뭐예요? 효율이란 말이야. 성적 개수 상승한다. 이게 맞겠죠. 효율이 더 좋아진 거니까.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뭐 4번의 압축 일량은 감소하겠죠. 자, 23번. 자동 제어의 구성에서 동작 신호를 만드는 부분으로 만든 것은 해가지고, 자, 이건 피드백 제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 자동 제어에 대한 개념을 이왕 나온 김에 조금만 잡고 넘어갑시다. 대표적인 자동 제어 두 가지가 시퀀스 제어와 피드백 제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 제어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순차적 제어. 어떤 장치든지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밥솥, 전기밥솥.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사 버튼을 눌러요.
취사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물을 펄펄펄펄 끓여서 밥을 익히죠. 밥이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여는 게 아니죠. 밥을 다 익히면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고 이제 뜸까지 다 들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밥이 다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죠. 알람이 울려요. 요런 순서대로 작동을 하는 장치들을 사용하는 제어 방법을 시퀀스 제어라고 한다. 순차적 제어, 순서대로 제어된다. 요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피드백 제어는 뭐냐면은요. 처음에 입력한 목표 값을 정해두고 그 목표 값에 따른 제어량을 조작하는 제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뭐냐면은 온도 제어 장치 또는 뭐 압력 제어 장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을 때 온도만 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에어컨을 딱 틀었을 때 우리 에어컨에다가 적정 온도를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내가 26도씨를 딱 맞춰놨어. 26도씨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량, 목표 값이 되는 거예요. 즉 실내의 온도를 내가 26도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도 센서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에어컨 틀기 전에는 대략 뭐 한 31도씨였다. 그럼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겠죠. 에어컨이 설정치가 26도씨니까 계속 에어컨을 돌려서 26도씨까지 떨어뜨리고 멈추면 좋은데 이게 아니야. 사실상 26도씨까지는 계속 에어컨이 돌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25도씨가 되면은 요 제어량을 목표값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서 이상하다 26도 맞추라고 했는데 1도씨 더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을 탁 꺼버리죠. 에어컨을 꺼가지고 다시 26도씨가 되도록 맞춰버리는 거예요. 요런 거를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해가지고 그 알맞은 목표값을 찾는 제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도표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목표값이 있다라고 했죠. 실내 온도를 맞추기 위한 목표값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부가 존재해요. 그럼 목표값이 요 비교부로 들어가고 우선은 그냥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조절부로 들어가요. 조절부, 그 다음에 조작부,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은 뭐겠어요? 실내에 있는 에어컨이 되겠죠. 에어컨을 이용해서 내가 온도를 다운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어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어량.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 제어량을 되돌려야 돼. 이렇게 되돌려줘야 돼요. 되돌려주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검출부가 있습니다. 검출부.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피드백 제어의 구성도가 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내 환경이 있다면 여기다 스탠드 에어컨을 하나 설치했어요. 에어컨. 근데 내가 실내의 온도를 26도씨로 맞추고 싶어. 근데 현재 온도가 얼마냐? 너무 높나? 32도씨라고 합시다. 32도씨야, 현재 온도가. 그렇다면 목표값은 얼마야? 26도씨가 되는 거지. 자, 목표값은 26도씨. 자, 실내 온도를 26도로 만들어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시퀀스 제어의 동작 순서는요, 여러분들, 우선은 여기서 검출부로 갔다가 검출, 비교, 조절, 조작, 제어 이렇게 됩니다. 순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선 검출하고 비교하고 조절, 조작, 제어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해야지. 실내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출부에서 온도 센서로 검출해 보니까 야, 실내 지금 32도야. 32도씨야. 32도씨. 그럼 비교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이제 32도씨짜리 그 조작량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 피드백 신호. 실내의 온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실내 지금 32도야. 이게 뭐야? 주 피드백 신호. 그럼 주 피드백 신호가 여기 들어가죠. 32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비교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32도랑 26도랑 보니까 4도 해가지고 대략 한 6도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도씨가 차이가 나네. 그죠? 비교부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목표량과 제어량이, 검출량이 6도씨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조절부로 보내는 거죠. 야, 6도씨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조절부는 어떻게 합니까? 조절부는 동작 신호를 만들어요. 얘는 동작 신호를 만들어요. 동작 신호라는 건 뭐야? 야, 6도씨만큼 온도 내려야 돼. 요 신호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조작부로 보내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판단해가지고 6도씨만큼 내려라 라는 신호를 조작부에 보내니까 조작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기를 조작하는 거지. 직접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조작부에서 만드는 건 뭐다? 조작 신호. 조작 신호를 만들어서 제어 대상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6도씨만큼 떨어질 때까지 이 제어 대상이 뭐다? 에어컨이니까 에어컨을 계속 돌리는 거야. 요런 게 피드백 제어예요. 좀 어렵죠?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조작 신호를 보내고 조작부에서 결국은 조작량을 보내는 거예요. 조작량. 야, 6도씨 될 때까지 계속 떨어뜨려. 6도씨만큼 떨어뜨려. 요게 조작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23번에 자동 제어 장치 구성에서 동작 신호를 만드는 부분으로 맞는 것은 조절부죠. 조절부. 야, 6도씨만큼 떨어뜨려야 돼. 그럼 조작부는 야, 에어컨 아니 6도씨만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몇 분 더 돌아라. 요런 조작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 제어 대상에서 결국은 조작을 하는 거죠. 6도씨만큼의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23번의 답은 1번 조절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2단 압축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로서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건 1번에 보시면 압축기의 최적 효율과 압축 효율을 증가하기 위함이다. 맞죠? 2단 압축이라는 거는 압축기 한 대로 이제 그 최대한 효율을 더 이상 끌어낼 수 없을 때 압축기를 2대 써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내는 게 2단 압축이니까 1번에 설명 맞는 거고, 그러니까 2번에 보시면 압축비를 감소시켜 냉동 능력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건 아니겠죠. 압축비를 감소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냉동 능력은 증가시키기 위해서 2대를 쓰는 거잖아요. 그 24번의 답은 2번이 틀렸죠. 3, 4번은 맞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25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강관 이음부에 적합하게 사용될 이음새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지금 왼쪽에서 20A가 와서 오른쪽에 15A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구경이 변하는 거죠. 큰 게 와가지고 작은 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20A의 배관이 어떤 부속에 의해서 구경이 바뀌어요. 구경이 딱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15A로 빠져나가는 요 부속품. 이거 뭐예요? 이경 소켓이라고도 하고 레듀셔라고도 하죠. 이경 소켓 또는 레듀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 이경 소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드라이 아이스는 어떤 열을 이용하여 냉동 효과를 얻는가? 자, 승화 잠열이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27번. 관의 결합 방식 표시 방법에서 결합 방식의 종류와 그림 기호가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1번에 일반 해가지고 일반 나사이음, 요 나사이음이 그냥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플랜지는 요렇게 해가지고 2줄이죠. 그 다음에 용접은 여기다 점을 탁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켓은요 요렇게 그려요. 소켓.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건 4번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 요거 턱걸이음 아니에요? 턱걸이음 맞아요. 턱걸이음이 뭐냐면은 소켓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다 몰탈이나 시멘트를 채워서 완전 밀봉시키는 방식을 턱걸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턱걸이음이나 소켓이음이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28번. 냉매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1번에 암모니아 냉매는 증발 잠열이 크고 냉동 효과가 좋으나 구리와 그 합금을 부식시킨다. 1번이 답이네요. 28번의 답은 1번. 나머지 왜 틀렸냐? 2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특정 냉매용으로 설계된 장치에도 다른 냉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특정 냉매용으로 설치한 그 장치에는 특정 냉매를 써야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2번에 프레온 냉매의 누설 시 리트머스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한다 되어 있는데 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하는 냉매는 암모니아였어요. 자, 그럼 4번에 암모니아 냉매의 누설 검사는 헬라이드 토치를 이용한다. 헬라이드 토치는 프레온용이었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29번에 동관의 분기 이음 시 주관에는 지관보다 얼마 정도의 큰 구멍을 뚫고 이음을 하는가? 자, 주관. 요 동관이 있다라고 칩시다. 주관인 동관이 있을 때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지관을 설치한다. 여기다 구멍을 탁 내가지고 지관 조금 가는 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지관을 설치할 때 만약에 요 지관이 12mm짜리 동관이다 라고 하면요, 요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구멍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13에서 14mm 정도로 뚫습니다. 이거보다 더 넓게 뚫어버리면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되면 막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대략 어떻게 기존의 배관보다 1에서 2mm 정도 크게 가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1에서 2mm.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냉동기의 냉동 능력이 24,000kcal/h, 압축일이 5kcal/kg, 응축 열량이 35kcal/kg일 경우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는 뭐 읽다가 지칠 정도인데 한번 살짝 그려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냉동 능력이 24,000, 자, Q가 24,000kcal/h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압축일 AW죠. AW가 지금 5kcal/kg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응축 열량 QC라고 할게요. 응축 열량이 35kcal/kg이었다. 이때 냉매 순환량 G는 얼마인가? 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공식은 뭐다? Q하고 요 엔탈피값 AWQC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공식 쓰면 되겠네. Q는 G 곱하기 스몰 q. 요게 열량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냉동 능력이라고 적을게요. 냉동 능력 kcal/h가 되고, G는 냉매 순환량 kg/h가 되겠죠. 그럼 스몰 q는 뭐예요? 냉동 효과. 엔탈피 값이니까 kcal/kg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냉동 능력은 주어졌고요. 냉매 순환량은 내가 구해야 돼. 그리고 냉동 효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W와 QC를 주어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자, 몰레르 선도를 그렸을 때 여기가 AW, 그 다음 응축 열량은 QC 이렇게 될 거고, 자, 증발 냉동 효과 요게 스몰 Q가 돼요. 요 공식으로 똑같이 하자면, 그래서 얘가 스몰 Q가 되는데, 자, 스몰 Q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요 전체에서 QC에서 AW를 빼게 되면은 스몰 Q 냉동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습니다. 냉동 능력이 24,000kcal/h가 되고, G는 내가 구해야 될 거고, 곱하기 냉동 효과는 얼마? QC 빼기 AW니까 35 빼기 5죠. 35 빼기 5. 얘가 뭐야? 스몰 Q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Q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대로 이항합니다. G를 구해야 되니까 G는 요거 내려가면 되잖아요. 35 빼기 5 분의 요거 단위 적어 드릴게요. kcal/kg이고, 그 다음에 냉동 능력 24,000kcal/h가 된다. 자, 그럼 단위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킬로그램 올라오니까 kg/h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답이 800 나옵니다. 800kg/h라는 냉매 순환량이 나와요.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다음은 몰레르 선도를 참고했을 때
3 냉동톤 RT의 냉동기 냉매 순환량은 약 얼마인가? 자, 이것도 요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자, 요거 지워버리고요. 몰레르선도 이렇게 있고, 엔탈피 값만 제가 적겠습니다. 4, 5, 2, 그 다음에 3, 9, 7, 1, 2, 8. 자, pH 선도죠. 몰레르 선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3냉동톤일 때 냉동기의 냉매 순환량은 약 얼마인가? 자, 공식은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방금 했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3RT가 어딥니까? 냉동 효과가 3RT다. 근데 Q가 뭐였어요? 단위가 킬로칼로리 per hour란 말이야? 그럼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바꿔주려면, 자, 뭐랬어요? 냉동톤 1RT는 3320 킬로칼로리 per hour다 라고 했죠. 그러면 3RT니까 Q는 3 곱하기 3320, 얘가 뭐야?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Q입니다. 대문자 Q. 는, 자, 냉매 순환량을 구해라. G를 구해라. 똑같죠? 곱하기 냉동 효과 얼만데? 증발기 여기서 여기까지 397 빼기 128, 이렇게 해주면 되죠. 397 빼기 128 해가지고 얘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니까 그대로 G를 구해라. G는 얘 내려가면 되죠. 397 빼기 128 분의 3 곱하기 3320 단위로 적어드리면 얘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고 얘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니까 킬로칼로리 사라져서 결국은 뭐야? 킬로그램 퍼 아워. 얘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해 보신다면 37.02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37.0 킬로그램 퍼 아워. 자, 다음 32번 문제. 교류 전압계의 일반적인 지시값은, 자, 요거는 시료값이에요.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답은 1번. 자, 그럼 33번. 압축기 보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1번에 냉각수 조절 밸브. 냉각수 조절 밸브는 어디예요? 응축기잖아. 응축기. 그죠? 그 다음 2번에 유압 보호 스위치는 뭐예요?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있고, 압축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윤활유, 오일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오일이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유압 보호 스위치죠. 그래서 유압 보호 스위치는 압축기를 보호하는 장치에 해당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 증발압력 조정 밸브는 증발기에 사용을 하고, 그럼 4번에 응축기용 팬 컨트롤러는 당연히 응축기에 사용하겠죠. 저희 3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4번.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과 같다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건 지워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대로 두고요.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은, 자, 요게 응축기죠.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 이만큼이죠. 즉, 이 전체란 말이에요. 열량은 그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과 증발기 요만큼인데, 같다? 아니죠. 응축기가 훨씬 크죠. 같다가 아니고 크다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2번에 응축기의 냉각수 출구 온도는 응축 온도보다 낮다. 자, 냉각수라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로 순행식 응축기에서 쿨링 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럼 이 쿨링 타워에서 오는 그 액이 뭐야? 이 물이 냉각수죠. 그 다음에 이 응축기 안에 있는 그 응축기 안을 순환하는 게 냉매가 됩니다. 냉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놓고 응축기의 냉각수 출구 온도는 응축 온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온도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가스는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라고 했죠. 그거 대략적으로 한 80도씨 정도 돼요.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80도씨짜리가 쿨링타워에서 오는 냉각수를 만나서 식었어요. 그래서 잘 식어가지고 한 20도 식었다. 그럼 나갈 때는 60도로 나가는 거예요. 출구에서는. 응축기 출구에서는. 자, 그리고 냉각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여름철 실외 대기의 온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냉각을 시키는 거잖아요. 재생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름철 실외 온도 좀 그래도 많이 시원하다라고 치면 한 28도라고 칩시다. 28도라고. 그러면 28도까지 식어서 응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요 뜨거운 80도씨짜리 냉매랑 만나는 거죠. 그럼 얘는 가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식혀주고 얘는 가열이 돼서 나가는데 만약에 20도씨만큼 식혔다. 그럼 정말 잘 열교환 해가지고 얘가 20도 식었으니까 얘는 20도 올라간다. 그럼 출구 온도가 20도 올라가니까 48도가 되겠죠. 요 정도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지문을 봅니다. 응축기의 냉각수 출구 온도는 응축기. 자, 요게 응축기라면 요 응축기의 냉각수 출구는 여기죠. 얘는 들어오는 거, 얘는 나가는 거. 얘가 입구, 얘가 출구가 되는 거예요. 응축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출구 수온 48도짜리는 응축 온도보다 낮다. 응축 온도 얼마예요? 입구 80, 출구 60이란 말이에요. 출구 제일 낮아진 게 60이라 쳐도 응축 온도가 어때요? 낮은 거예요. 응축 온도보다 냉각수 출구 온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랑 비교해도 낮고 이거랑 비교해도 낮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2번이에요.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는 3번에 증발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은 응축기에서 흡수하는 열량보다 작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작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에 증발기의 냉각수 출구 온도는 응축 온도보다 높다. 틀렸죠. 낮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럼 35번. 만액식 증발기에 있어서 냉매 측의 열 전달률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에 냉각관이 액냉매에 접촉하거나 잠겨 있을 것. 그렇죠. 이럴수록 열 전달률은 더 좋고. 그 다음 2번에 관의 간격은 좁을 것. 열 전달률이 좋으려면 자 보세요. 관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보다 여기에 같은 냉매를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촘촘한 게 어때? 열 효율은 촘촘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열 전달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2번도 맞는 거고. 그럼 3번에 유막이 존재하지 않을 것. 유막이 존재해버리면 순환이 안 되니까 유막이 없을수록 그 효율은 좋겠죠. 열 전달률은 좋겠다. 그래서 3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3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